올해 들어 꾸준히 들어오고 있던 외국인 자금, 지난주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세계 채권지수 선진국 편입에 이어서 MSCI 선진국 예비명당 편입이 불발된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세가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지 우려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향방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부담이 됐는데요. 움직임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주 전에 우리가 예. 주가가 좀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균형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랬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업종은 향후 증시와 관련해 관계없이 좀 차익을 좀 실현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마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슈에서 다를 게 있고 안 다를 게 있습니다. 특히 증권 방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예.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세계적으로 또 시청자분들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마 박은하 용병이 반란 사건 예. 문제인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사실 투자자분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외신의 동향을 저도 그 신문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지, 종전의 입장 이외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데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면 시청자분이 이 재료는 크긴 하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호재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방향이 맞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뚜렷하게 예. 중립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중립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국제금융의 30년 종사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내란 문제는 굉장히 투자적인 포지션에서 너무 부정적 측면을 과잉해서 스퀘어 포지션을 진다든가 해서 경기라든가 증시에 부담이 되는 이런 일보다는 신중한 자세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뒤쪽 배경에는 푸틴 대통령과 박은하의 용병 수장에 대해서 그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는 국내 증시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새롭게 나오는 것이 우리 조재길 뉴욕 특파원께서도 다뤄주시긴 했습니다는 예. 역시 장단기간의 금리 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서 오랜만에 수익률 곡선 이 문제가 월가선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역정폭이 100bp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정폭에 이렇게 100bp 이상 증가되는 모습은 미국 경기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100bp 확대되는 데는 단기채에는 사실 올라가고 장기채는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 간에 더 역전폭이 확대되는데요. 예. 단기채는 아시겠습니다는 파월의 지난주에 의회 증언에서 2차례 걸쳐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발언, 단기채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부채 협상의 후속 작업으로서 사실 지금 단기채 발행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단기채 발행이 뻥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기채 발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발행 물량이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장단기 금리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역전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안전자산 선호하니까 장기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관계는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100bp 정도 확대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경기에 대해서 지금 6월달 분기가 끝나는 거니까 예. 경제 성장률 것처럼 이런 분기별 지표 가지고 경기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조업과 관련돼서 각종 이렇게 PMI 지수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6월에 미국의 제조업 PMI가 46.3입니다. 아마 이 지수가 50 밑으로 오면 경기 침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예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월과 이상치를 모두 하했던 측면, 그 다음에 경기 회복 정도의 50을 밑에 하 측면,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100bp 확대되는 측면,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3대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는 미국만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면 유럽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최부학 교수께서 지적해 준 대로 37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중국의 제조 PMI입니다. 5월 제조 PMI가 48.8로 해서 2개월 연속 50m로 떨어졌습니다는 30일 날 이번 주말에 발표죠. 여기도 역시 예상은 49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49 정도 나오면 통계 조작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45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물론 49 정도로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미국의 시각은 45다. 그러면 3개월 연속 하락된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경기 침체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사실 그 중국에서 이런 국가들이 동시에 이렇게 그 제조업 경기에 위축되는 상태에서 세계 경기에 위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와 함께 월가에 이렇게 지난 주말에 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월 세계 채권지수 선진국 이 편입 불발에 이어서 MSCI 선진국 예비 명단 진입에마저도 실패를 했는데요. 그 소식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예. 외국 자본들이 1조 2천억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아마 그런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우리가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예비 명단 지수에서 탈락됐던 문제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히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금 MSCI 지수의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1992년 이후에 신흥국 지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근데 당시 무슨 얘기냐? 잠시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간 적이 있죠. 예. 그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간 게 2009년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다시 탈락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 MSCI 지수의 지위는 신흥국 지수다. 그래서 1992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신흥국지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한국 경제 상황 얼마나 지난 1992년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2023년이니까 21년이 됐죠. 예. 경제 위상이 워낙 컸는데 이렇게 MSCI 선진국 국가별 지위는 왜 신흥국에서 정체됐을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죠. 예. 그래서 윤 정부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빨리 좀 선진국의 하드웨어 위상에 맞게끔 소프트웨어 중에서 투자 지위에서 이것을 좀 10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진국 지수를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그 5월달 출범하면서 2단계를 했었죠. 최소한 올해 선진국 예비 명단에는 좀 포함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선진국 예비 명단 포함하면 바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한 2년 정도의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기간하면 2025년에는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겠다 하는 계획인데요. 첫 계획인 예. 올해 선진국 예비 명단에 포함되는 게 불별돼서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특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왜 이렇게 1992년 이후에 우리 경제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31년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의 이런 그 국별지에서는 신흥국지에 정체되어 있을까 하는 이 측면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3월에 그 굉장히 기대했던 세계 채권 지수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채권 지수에서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그 편입된다. 작년 9월달에 예비 명단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기대했던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불발됐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인과관계 관계없이 일단은 WTI 거기도 선진국에 불발됐고 이번에도 예비 명단에 불발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윤석열 정부를 뭐 정치색을 띠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이번에 그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현 정부가 이렇게 예비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개선 노력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이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아주 개선으로 인정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것과 왜 안 된 것을 구별해 보면 일단 개선된 것은 이럴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갈라파고스 함정, 이게 사실은 국제 투자 자금에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는 개방이 돼야 되는데 갈라파고스 함정이다, 폐쇄적이다 하면 당연히 투자 지위는 안 올라가죠.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노력은 이번에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MSCI 지수와 그다음에 WGBI 지수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NDF 시장, 역외 선물한 시장 개방이라든가 외국인 등록제 폐지라든가 한계 지수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론적인 노력은 이번에 개선 노력의 긍정적 평가에 가장 구체적 항목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문제, 전면 개방 문제는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특히 동학개미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역시 자본시장이 발전된다는 측면보다는 외국자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국부를 이렇게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개방은 가더라도 업서션 커퍼시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사실 부분적으로 모건 스탠리 측의 요구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이번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되는 게 불발됐다 하는 쪽으로 지난 주말에 유튜브 방송에서 예견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라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막이 나오겠습니다는 정영욱 PD께서 이 부정부패 문제, 금융사고 문제 예.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2014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2009년에 들어가서 탈락됐던 것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많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입이 불발되는 하루도 걸리게 나오는 금융사고 문제. 그렇습니다. 금융사고 문제. 누가 한국에 대해서 아무리 현 정부가 개선 노력하더라도 이렇게 프레어들이 각종 나오는 금융사고 문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는 누가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거기에 과감하게 편입시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이 WGBI의 3월 달에 불발됐고 이번에도 불발된 거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WGBI 모건 스탠리의 이렇게 선진국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정치인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본인 자신이 잘못한 것도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탓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SG발 주가 조작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한국 경제가 부정부패 문제로 다시 한번 혼탁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대목은 좀 월요일 새벽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한국사의 실상 문제를 한번 예. 이번에 MSCI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 불발한 걸 계기로 해서 누구든 한 번 정도는 이걸 좀 따져보고 깨끗하게 정리돼야 될 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게 누적적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계에 지금 10인데 실질적으로 8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그만한 대접을 받느냐. 이런 쪽에 WGBI라든가 모건 스탠리 지수랑 이게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국격이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국격을 대접하지 못 받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를 생각한다면 이전에도 많습니다는 사실 현 정부 출범 전후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현 정부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까지 해서 살아있는 가정 부정부패, 살아있는 부정부패 그런 문제는 아마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디스커버리 문제, 라이 문제, 옵티머스 문제 이거 왜 안 합니까? 예.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이거에 갖고 있는 책임자들이 아직도 한국에서 증권회사에 그것도 대형 증권사의 버젓이 책임자로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국민들한테 금융사고 하지 마라, 부정부패하라 정책 단계에서 이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버젓이 연봉이 몇십억 받는 사람들을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건을 터져서, 물론 이전 정부입니다는 현 정부 들어와서 제가 그래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데 왜 이런 거 하나 정리 못합니까? 관계없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 되고,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이런 혼탁한 문제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기대에서 출범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8위 내지는 10위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지위에서 보면 여전히 현 정부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니까 상장사들, 그것도 굵직굵직한 상장사들, 오너들 도덕적 문제, 혼외자식 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금융사 횡령사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불법 해외에서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죠.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보면 지금은 안보와 각국 간의 제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국가 간의 경제 패권 마찰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한국이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함께 세계에서 보면 가장 안보 문제에 아주 치중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이 북한의 불법 자금 송출 문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걸 확실하게 명확히 해줘야죠. 세컨드리 뭐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명확히 해줘야죠.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투명성 있게 봐야지 우리나라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보면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깨끗이 정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 개발 문제, 이런 리베이트 자금 문제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테라라든가 루나라든가 테라 루나 사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건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마치 무슨 호화 변호사를 한다 뭔다 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그 세계적 평가사들이 다루는 문제, 이런 문제는 뭐가 될까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SG발 주가 조작 문제 나오죠. 또 한 차례 나와서 제2의 SGB 주가 조작 문제 나오죠. 이화그룹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나오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상태에서 또 일부 의원들이 코인 거래해가지고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 버젓이 나와서 하죠. 이런 문제를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국민에서 모여서 하는데 떳떳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떳떳한 사건이 우리 내부에서 없는데 해외에서 평가해서 보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 돈 넣어서 투자자 리스크를 이렇게 잣대를 하는 외국 입장에서는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은 하지만 가장 근본적 문제에 치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WGB에 의해서 모건 스탠리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도 불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얘기 나올까? 예. 이 문제가 정리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말 그대로 혼탁한데요. 네네.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것이 국가의 그 신용등급 문제죠. 예. 우리의 신용등급 문제는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국가 신용등급의 평가 이게 나올 때 한번 이것 좀 우리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대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가 신용등급이 정체가 돼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서부터 정체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2015년 이후에 개선보다는 오히려 퇴보되는 양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2010년 8월 S&P의 한국의 전망 부분을 상향 조정된 이후에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신용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밑단계에 있는 상태에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예. 신용등급은 개선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한국의 지위상으로 보면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피치상에선 그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사실 세 번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2016년 이후, 2015년 이후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전망이든 등급이든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개선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제력이 개선되는 감안할 때 실제적으로 패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올해 그 3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 예. 그다음에 6월 달에 MSCI 지수의 선진국 예비 명단 불발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 그 봄 이렇게 정례 평가에서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는 올해 그 10월 달, 11월 달 후반기에 그 정례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도급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도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궁금해하는 게 외국인 자금의 향방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네, 사실은 지금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예. 그런 조짐들이 이렇게 모건 스탠리지에서 연례 검토가 안 됐어서 예. 우리가 지난 5월 10일에도 그런 말씀,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을 때 WTI, BI의 이렇게 선진국 편입에 불발된 데 이어서 5월 12일 날 우리가 국제관계 이렇게 보니까 모건 스탠리 선진국 예비 명단에 다시 재편입 등이 불발될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 방송에서도 예. 한국의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왔을 때인데 서든 스탑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제목으로 까고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예상한 대로 이번에 그 한 달 반 후에 발표됐던 선진국 예비 명단 우리가 불발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국가 신용등급은 이렇게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는 이것이 사전에 외국인의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은 바로 직전에 외국 자본들이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지난 1주간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1조 2천억 정도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아무리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문제를 개선해달라 하는 윤석열 정부에 부탁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년에 총선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한국이 똑같은 객관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예. 또 국제적으로 그런 신중한, 국제적으로 보면 무슨 우리나라의 뭐 자판이 뭐니 이게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치적 색채를 띠진 않거든요. 근데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걸 내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상 쉽지 않다. 그러면 지난 1주간 보였던 외국자본 1조 2천 이게 멈춰야 대형주의 하락이 멈추면서 코스피가 2,700 가서다가 지금 2,500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이 문제가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우리 내부 문제 이런 문제가 개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지금의 시기적으로 볼 땐 총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지금 좋든 싫든 이렇게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디 편에 속해 있느냐들 이 빨간색을 옅은 빨간색, 짙은 빨간색을 본다. 이런 측면에서는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과 함께 펀더멘탈 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두 가지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이 아직도 인플레 재발 차원에서 매파 송송을 가고 있습니다는 예.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도 100bp 정도 확대된 상태에서 파월 당신 연내에 두 차례 금리를 올리겠느냐? 장단기 금리차가 100bp 정도 역전됐는데 경기 침체는 현실로 다가오는데 예. 그래서 지난 의회 증언 상원보람에 연내에서 두 차례 정도 인상을 바르겠다 하는 것도 파월이 당신이 치매기가 될 정도로 시장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국의 통화 정책에서는 아직도 매파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경기 부양 쪽으로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우리 성장률을 좀 끌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급이 조절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살아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실 이것이 북돋아줘야 반도체 수질이 증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분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예. 요 펀더멘탈의 두 가지 측면만 최소한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외 시각에 더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부정부패 하루빨리 청산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끝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사실 부정부패 문제는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이걸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좋게 잡으면 세계 8인데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증면은
1992년 이후로 31년째 신흥국에서 정체되는 이런 겁니다. 가장 부정부패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정부패 문제 정치로 색깔 띠겠습니까? 지금 뭐냐, 야당에서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불발됐다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 본인 자신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는 부정부패의 주범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것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개선시켜야 된다. 정책을 띄지 말고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뭐냐, 코인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문제에서 부정부패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가장 이렇게 문제가 돼서 국격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구나 이것을 서로 책임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한계 화대에서 맞게 소프트웨어 위상을 높여야 우리 후손 세대에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냐, 사실상 이 대목에선 우리 국민 전체가 프로보노 퍼블리코에서 개선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정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사고 맞습니다. 금융사고 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던 그 건동이가 밖에서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그거 못 잡아드립니까? 못 잡아드립니까? 그리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옵티머스 라임이든 뭐든 해서 중형을 때려보십시오. 허나 중형을 때려보십시오. 선제적 기능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금융사고의 주범이는 게 금융사의 대형사의 증권사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정부패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